네, 음식료, 화장품, 의류 섹터 이슈와 2분기 프리뷰. 네, 세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마침 또 저가에서 반등하는 소비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종목들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료품 섹터부터 저희 볼게요. 최근에 음식료 업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음식료 업황은 지금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내수는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비중 높은 기업들만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농심, 삼양식품, 오리온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품 기업들은 원가 비중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원가단에서는 이제 매출 원가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는 20%에서 높게는 80%까지 달하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곡물 가격을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원재료가 이제 소맥, 옥수수, 대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해서 이제 FAO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매월마다 발표 주시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나왔던 곡물을 포함해서 뭐 유지류라던가 네. 육류, 원유, 설탕 같은 55개의 농산물들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라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이제 곡물 관련 종목이나 사료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다가 좀 하락했는데 최근에 또 러시아 측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 쪽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좀 곡물 창고를 건드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가격에 영향이 없을까요? 네, 가격에 영향이 있고요.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최근에 한 10일 동안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열흘 전인 7월 17일 날에는 이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돌연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비료나 곡물이 수출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를 좀 안전하게 수출하고자 체결된 협정이고요. 네. 작년 7월 22일에 체결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120일을 기한으로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번 5월에 갑자기 러시아가 60일을 기한으로 바꿔달라고 네. 하고 60일로 바뀌었고요. 그 60일이 끝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제 탈퇴를 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 이틀 뒤인 7월 19일 날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부산항과도 같은 오데사항을 공격을 해서 곡물 창고나 기반 시설이 좀 파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작황 쪽도 영향을 좀 같이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쪽의 작황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미국이 좀 그러니까 소맥으로 봤을 때 이제 5대 수출국인데 올해 수출 예상량이 이제 작년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고 이게 1971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다 막 역대 최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또한 마찬가지이고 또 수확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작황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2개 등급을 합산한 비율로 저희가 따지는데 네.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뭐 과거보다도 이렇게 좋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계속 좀 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또한 소매 가격을 좀 자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기상이변,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네. 파종이 된 것에 대한 작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올해 파종이 시작되는 것들은 내년, 내후년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두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상이변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재는 기상이변보다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은 좀 그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상이변은 앞으로는 에니뇨 효과 때문에 강수량이 미국 쪽에 좋아서 작황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문제를 저희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정학적 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음식료품 섹터에서는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니까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사실 뭐 음식료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좀 용이한 구조인가요? 어떤가요? 저희 B2C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공식품 기업들은 사실 가격 전가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좀 가격 인하 이슈도 라면이나 과자, 빵 같은 것들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올리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원재료 가격이 직접 기업의 투입 원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오르는 것이 좀 지속이 되거나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한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가격 인상 압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점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하지 않아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요. 사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어제자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6월 달보다도 2.5p가 오르면서 네. 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100을 넘은 게 이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좀 넘은 거라서 좀 좋지 않냐, 좀 소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작년에 오른 게 또 워낙 크고 여전히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도 고물가 영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음식료 기업들 실적에도 바로 타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CJ 제이제당입니다. 네. 제이제당은 작년 3분기부터 해서 3, 4, 1, 2니까 벌써 1년 동안 가공식품 Q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쿠팡과의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동사 HMR 제품이 뭐 라면 같은 가성비 제품 대비로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이 소비 둔화의 영향을 좀 바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소비 현황을 보면은 이제 가성비 있는 라면이 잘 팔리는데 반면에 해외여행이 또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다 양극단으로 철저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요. 음식료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어떨까요? 네, 음식료 업종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 수출이었습니다. 그쵸, 네. 이제 한국이 해외 수출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뭐 라면, 뭐 담배, 소주, 라이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라면 수출이고요. 네. 이번 2분기 때 2.4억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전년 대비로는 18%, 전분기 대비로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랑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았는데요. 네. 이제 각각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98%, 전 분기 대비 86% 성장을 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전년 대비 190%,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89%라는 고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네. 전체 실적을 좀 견인을 했고요.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삼양식품이 수출 비중이 좀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는데 삼양식품의 4개 지역을 합산해서 좀 추산을 해보면 전체 라면 수출 금액 중에 거의 60% 가까이가 이제 삼양식품의 물량이라고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수출 실적과 기업 실적의 연관성도 가장 높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반기에 삼양식품이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을 운영을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법인에서 이제 재고를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서 결론은 2분기에 삼양식품 실적이 매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농심도 이제 현지 공장에서 생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좀 덜 잡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의 수요가 너무 높게 지속이 되고 있고 3공장 신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라면 업계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그 가운데 나왔던 게 또 정부 측에서 살짝 얘기를 좀 했어요. 가격을 네. 낮춰보자. 약간 이런 식의 밀가격을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또 중요한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 이 가격 인하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이후에 단 9일 만에 네. 그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시작으로 라면, 과자, 빵 이런 게 다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음식료 섹터의 하방을 지지했던 논리가 이제 P는 올라가고 이제 Q는 뭐 동일하거나 올라가고 C가 빠진다 이 논리였는데 이게 살짝 흐트러진 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Q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은 추가적인 Q 성장이 가능하고 또 해외 법인이나 수출 제품 가격은 인하된 바가 없고 오히려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 일본에서 올렸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외 제품들은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전망입니다. 결론은 음식료도 이제 해외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해외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뭐 삼양식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좀 어떤 기업들이 해외 비중이 좀 있을까요?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그리고 오리온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도 잠시 후에 토픽도 들어볼 거니까요. 음식료품 섹터에 대해서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섹터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화장품 섹터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뭐 국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중소 브랜드들 잘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수출과 관련된 화장품 수출 요즘 업황들이 좀 어떤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우선 화장품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 개 섹터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좀 업황 분위기가 좀 좋은 섹터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형 브랜드사들보다는 중소형 브랜드사 그리고 ODM들 실적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 소비 자체가 좀 많이 늘고 있어서 전방 업황이 좀 좋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이런 인디 브랜드 수주가 크게 늘고 있어서 ODM 그리고 K 뷰티 인디 브랜드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2분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대형 브랜드사들 실적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뭐 ODM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요즘 뭐 다른 뭐 H&B 스토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렇고요. 중소형사들이 참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좀 많이 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형사들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쪽의 소비가 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사업 현황은 좀 어떨까요? 네, 중국 현지 소비랑 그리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이제 브랜드력 모두 여전히 좀 회복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 소비는 전년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존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게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성장 폭도 이제 4월 달을 가장 고점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에쿼티 측면에서도 LG생활건강 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중점으로 이제 리브랜딩 작업을 여전히 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고 LG생활건강이 오늘 나올 건데 네. 이제 아모레가 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추정한 것보다도 훨씬 좀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법인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설화수의 대표 제품인 윤조 에센스가 네. 6세대로 리뉴얼이 됐는데 아마 그 블랙핑크 로제님이 광고하시는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품이 리뉴얼되면은 이제 구형 재고를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구형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면은 어쨌든 재고를 없애야 되니까 좀 싼 값에 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이게 회사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형 재고를 1대1로 신형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 가져와서 그냥 한국에서 처리하는 그런 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적자가 좀 불가피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게 있다면은 이번에 기능성 제품을 좀 늘리겠다는 노력에 따라서 네. 6.18 행사에서 윤조 에센스 그리고 자음색 라인의 비중이 60%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3.8 분여절 대비로 객단가도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하반기를 내다봤을 때는 중국 재고 조정도 끝나고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설화수 브랜드를 운영을 해서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실적은 지금 바닥은 지났다는 판단이고요. 네. 아마 그러한 시각 때문에 오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G생활건강도 그러면 비슷한 측면에서 2분기 실적 비슷하게 나올까요? 네, LG생활건강은 이런 구형 재고 이슈는 없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큰 틀은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봤는데요.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뭐 LG생활건강의 후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말씀 주신 설화수 하면은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이 브랜드력에도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힌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국내 브랜드사들의 이 매력도가 좀 중국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네, 그게 좀 맞기는 하고요. 네. 우선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좀 새로 등장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의 수주를 사실 한국 KODM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퀄리티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예 럭셔리를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을 사용하시기 네. 때문에 한국의 설 자리가 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중국 사업 쪽이 워낙 비중이 크기는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 같아요. 뭐 북미 시장도 노리고 동남아 시장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이쪽 시장 다변화로 부진한 모습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북미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 아세안 지역 쪽에서 성장을 꾀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아까 앞서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되게 좋은데요. 이제 2분기 때 한국 화장품 수출이 1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로 18% 성장을 했습니다. 네. 국가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향 수출이 전년 대비 34%, 지난 분기 대비 26% 증가하면서 1분기 때 최대치였는데 또 한 번 이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출에서 11% 차지하는 아세안 지역도 1분기에 역대 최대치였는데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바람에 좀 고성장 18% 정도 성장이 이어졌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전체 나눠서 보면은 일본,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6개국을 아세안으로 봤을 때 올해 6월까지 YTD로 이제 중국이 35%, 선진국이 22%, 아세안이 12%, 그러니까 3대 2대 1 정도의 수출 비중이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혼자서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뭐 다른 국가들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K뷰티 인디 브랜드의 경쟁력과 KODM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진국과 아세안 쪽 침투를 높여가는 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확실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를 말씀 주시니까 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사들 중에서 브랜드사, ODM사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어떤 쪽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제 ODM이 더 매력적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방이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리오프닝 효과를 받고 있고 지금 취향 다양화에 따라서 파편화되는 인디 브랜드 트렌드 대응에 ODM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를 지금 화장품 얘기할 때 좀 빼놓을 수가 없는 트렌드인데 지금 롬앤이나 뭐 넘버즈인, 어뮤즈, 데이지크 같은 네.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CJ 올리브영과 함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이 좀 대성 부른 브랜드들을 좀 픽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화점 가기는 좀 애매하고 입점 수수료가 부담됐던 그런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판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에 따라서 작년도 올리브영에서 연매출 100억 원 하는 브랜드가 2021년 대비로 38%나 증가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입점 첫 해에 100억 원 달성한 브랜드는 21개이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19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 100억 원 브랜드 수를 작년 대비로 30% 이상 늘리는 게 또 목표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디 브랜드 제품 생산하는 ODM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쪽보다는 ODM사들, 한국콜마나 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형 브랜드사랑 ODM의 실적은 완전히 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DM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각각 한국법인 성장률이 18%, 21%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고요. 신규 고객사들이랑
신규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도 인디 브랜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단순 OEM이 아니고 ODM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진에도 좀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로컬 인디 고객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코스맥스는 워낙 이미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콜마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무석법인의 이번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9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한국보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미국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네. 미국의 인기 인디 브랜드를 수주를 하면서 ODM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0% 정도였다면은 올해 2분기에는 50에서 60%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마진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ODM사들 상당히 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해외에서도 지금 그러면 인디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대기업의 뭐 LG생활건강, 설화수, 아니, LG생활건강의 그 후나 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또 물론 좋지만은 네. 한국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똑같이 지금 미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존에 보시면은 한국의 코스알엑스의 제품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한 뭐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도 아마존에서 한국보다 더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클리오에서 하는 구다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디 브랜드들 인기와 더불어서 지금 아무래도 좀 이런 소형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ODM사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류 업황도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의류 업황에서도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의 판매도 중요할 것 같고 소비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의류 업황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의류 섹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내수가 안 좋아서인데요. 국가별로 나눠서 봤을 때 성장률은 중국이 당연히 가장 좋겠고 그다음 미국, 한국 순이고요. 앞으로 회복을 할 걸 기대하는 시장은 바로 미국이 가장 네.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의류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같은 내수 채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명품도 백화점에서 2% 3% 성장밖에 나질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캐주얼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자릿수 정도 하락하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회복이 빠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오프닝도 빨랐고 경기 침체도 빨리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1년 반 동안 재고 과잉 문제를 겪으면서 재고를 떨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타킹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의류 재고 증가율이 20에서 30%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1월 달에 13%였다가 5월 달에 4%까지 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진짜 디스타킹이 끝나고 리스타킹이 시작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의류 업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딱 FNF 하나만 좀 괜찮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우선 브랜드사는 역시 FNF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FNF도 내수가 대부분인 MLB 키즈나 디스커버리는 역성장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하지만 MLB 비면세 그러니까 저희가 시내에서 가는 그런 직영점 같은 이런 매장들은 면세점으로 가야 되는 관광객들 수요가 오히려 이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역시 중요한데 지금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FNF가 어제까지도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맞아요. 하는 주가 퍼포먼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 정상화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최근 특정 섹터로 좀 쏠림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FNF만 보면은 여전히 중국에서의 높은 브랜드력
동일하고 출점 기반 성장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중국 실적이 4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같은 중화권인 홍콩 법인도 72% 고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서 브랜드사 중에서는 FNF가 유일하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오히려 제가 최근에 괜찮게 보고 있는 곳은 이제 OEM사들입니다. OEM사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분기, 3분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고 모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매매를 하는 거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겠지만 재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세실업이나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들 지금 내년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객사를 좀 어디로 갖고 있나요? OEM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우선 네. 가장 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스페이스가 1등 고객사이고요. 네. 2등이 룰루레몬, 그리고 3등이 파타고니아. 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아크테릭스나 아디다스 의류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캐주얼 의류 중심이라서 이제 갭그룹, 갭의 올드네이비, 뭐 갭 이런 것들을 30%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콜스, 타겟 이런 마트 바이어가 30% 정도가 있고요. 네.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원 바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객사들까지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 전에 주신 FNF의 경우에는 조금 궁금한 점이 중국 내수가 좋지 않은데도 일단 브랜드력 자체는 좀 튼튼하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네. 브랜드력 자체는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6.18 행사 때도 어쨌든 사전 판매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전히 출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이번 분기에는 71개점을 오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조금 탄탄한 FNF 또 브랜드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음식료랑 화장품 그리고 의류 섹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연구원님의 토픽이 좀 궁금합니다. 음식료품 섹터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음식료는 이제 삼양식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라면 수출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 삼양식품은 한국 라면 수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굉장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같은 라면 카테고리인 농심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면 카테고리에서는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을 또 추천을 주셨습니다. 그럼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까 ODM사들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토픽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화장품 탑픽은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이고요. 올해 연간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제 중국 무역법인 그리고 네. 캐나다 콜마 그다음 연후의 흑자 전환이었는데 이번 2분기 때 모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한국이랑 중국 법인에 대한 시장 기대치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맥스도 비슷하게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를 또 같이 꼽아주셨습니다. 의류업종도 궁금하네요. 어떤 OEM일지 브랜드사일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의류는 제가 OEM으로 픽해봤고요. 당장의 2,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탑픽은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디다스가 리스타킹 시작함에 따라서 4분기부터 확연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2분기 때 100억 원, 3분기 때 150억 원, 4분기 때는 300억 원 가까이 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1분기에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내년 연간으로 영업이익 성장률도 가장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타킹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최소 2개 시즌이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은 지속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화승은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음식료품 섹터에서는 삼양식품, 화장품은 한국콜마, 그리고 의류 섹터에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사람들이 경기 둔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약간 또 우려감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소비 종목들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너무 모호하게 들었을까요, 질문을?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그쵸. 심하고 네. 이제 특정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좋은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종목을 픽했다면은 좀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좀 차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요. 연구원님이 또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셔서 3가지 토픽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지우 연구원님과 함께 의류와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품 섹터까지 소비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